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넣었어. 남자가 집을 해왔으니 내가 해올 혼수는 싸구려로 채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예비 시어머니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내 집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내가 직접 고른 수입산 벽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가 꿈에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석 달 전,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중개소와 이 집의 전세 계약을 맺은 그 호구 세입자가 바로 매달 월급의 절반을 자기 엄마에게 바치는 그녀의 마마보이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내 집을 담보로 내 돈을 뜯어내시겠다. 아주 좋다. 그럼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면 될 일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텅 빈 복도에 도어록의 버튼음이 울려 퍼졌다. 띠. 경쾌한 기계음 멜로디에 이어 묵직하고 짙은 회색의 현관문이 철컥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예비 시어머니 조선영은 문 앞에 선 채 손잡이에는 손도 대지 않고 열린 문틈을 턱끝으로 가리켰다. 멀뚱히 서서 뭐해? 문 안 열고. 비밀번호는 외웠지? 우리 민수 생일 08일이다. 지우는 그녀의 반걸음 뒤에 서서 무광 블랙 도어록 손잡이로 시선을 던졌다.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찔거렸다. 저 손잡이는 그녀가 반년 전 수입 건축 자재 카탈로그를 3권이나 뒤져가며 독일에서 특별히 주문한 모델이었다. 그녀가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쥐자 금속 특유의 서늘한 촉감이 손바닥에 닿았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고 따뜻한 노란빛이 회색 테라조 타일 위로 쏟아졌다. 들어와라. 촌년처럼 두리번거리지 말고 조선영은 가장 먼저 타일 위로 올라서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지우는 하이힐을 벗어 현관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녀는 실내화로 갈아 신지 않고 양말을 신은 발로 은은한 온기가 도는 오크 원목 마루를 밟았다. 이 마루는 그녀가 직접 공장까지 찾아가 고른 것이었다. 빛이 반사되지 않는 특유의 무광 질감을 살리기 위해 가공비를 20%나 더 얹어준 바닥이었다. 거실에 전동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울 마포구의 탁 트인 한강뷰가 거대한 폭포수처럼 통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오후 3시의 햇살이 여과 없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와 공간 전체를 투명하게 비췄다. 조선영은 통창 앞으로 다가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한 각도로 턱을 치켜들었다. 지훈아, 이 뷰를 좀 봐라. 이게 바로 마포구 한강뷰 아파트다. 조선영이 몸을 돌리자 하이힐 굽이 원목 마루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걸 사느라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넣었다. 은행 대출 10원 한 장 안 낀 100% 내 돈이다. 우리 민수가 번듯한 공기업에 다니는데 장가까지 가면서 빚쟁이로 살게 할 순 없잖니. 내 말이 틀리냐?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프렌치 빈티지 스타일의 황동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프랑스의 중고가구 사이트를 보름 동안이나 들여다본 끝에 간신히 낙찰받은 하나뿐인 제품이었고 해운으로 꼬박 3달을 걸려 들여와 저 자리에 매달아 둔 것이었다. 이 집 왠지 눈에 익네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조선영이 짧은 코웃음을 쳤다. 눈에 익어? 너 같은 수준의 애들은 주말 연속극에서나 이런 집을 봤겠지? 애비 애미 없이 자란 편부모 가정 출신이 마포구 아파트 문턱을 넘어본 것만으로도 내년 팔자의 과분한 복인 줄 알아라. 민수가 하도 널 감싸고 돌아서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한 거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다. 지우는 시선을 거두고 조선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는 외국계 기업 팀장들이 진상 고객을 상대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지어 보이는 완벽하게 정형화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일말의 파동조차 없이 평온했다. 조선영은 그 순종적인 태도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아트월 쪽으로 걸어가 미세한 질감이 살아있는 수입 벽지를 손으로 훑었다.
남자가 집을 해왔으니 내가 해올 혼수는 싸구려로 채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 벽지에는 85인치 최신형 TV가 딱 어울리겠네. 주방 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 의류 관리기까지 전부 최고급 수입산으로 맞춰와라. 어디서 국산 할인 행사하는 찌꺼기들로 날 속이려 들면 가만 안 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예단비는 현금으로 5천만 원 준비해라. 대출 없는 내 고급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마당에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사람 돌이 아니겠니? 지훈은 조선영의 손톱이 벽지를 긁어대는 모습을 보다가 다시 통창 너머의 한강을 힐끗 응시했다. 석 달 전 그녀가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소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공기업에 다니는 신용도 높은 세입자가 이 집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높은 가격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웃음을 억누르며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오픈형 주방으로 걸어갔다. 이곳은 그녀의 주방이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 한 병을 꺼냈다.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지훈은 병뚜껑을 비틀어 열고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머릿속을 그 어느 때보다 맑게 일깨웠다. 이 집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주 큰 선물로 준비해 올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에는 축축하고 매캐한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지만 곧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내려 지하실의 서늘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 계기판의 전자시계는 오후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수석에 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 소장님, 저 지훈입니다. 아이고, 지훈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또 눈여겨보신 신축 매물이라도 있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싹싹했다. 아니요. 소장님, 석 달 전에 마포구 1502호 전세 놔주신 거요. 그때 작성했던 전세 임대차 계약서, 전자문서본을 제 폰으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시겠어요? 1502호요. 아, 네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자 아주 깔끔한 분이셨죠. 공기업 직원이라 신용등급도 최고였고요. 네, 보내주세요. 수고하세요. 지훈이 전화를 끊자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PDF 파일 수신 알림이 떴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미끄러뜨려 임차인 란의 서명을 크게 확대했다. 화면에는 임차인 정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보증금 8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은 시트에 몸을 기대고 두 눈을 감았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집값의 60-70%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액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정민수, 31살, 공기업 평사원. 세후 월급은 3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 그중 절반은 어머니 조선영에게 관리 명목으로 바쳐야 했다.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은 단 한 푼도 없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이 데이트하며 밥을 먹을 때조차 그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꼼꼼하게 따져가며 결제하는 인간이었다. 그런 그가 8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했겠는가? 지훈은 눈을 뜨고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다. 정민수는 그 잘난 철밥통 공기업 신분을 이용해 은행에서 최고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을 끌어다 쓴 것이다. 그는 은행에서 빌린 그 거액을 보증금 삼아 지훈의 계좌로 입금하고 지훈의 집을 전세로 빌렸다. 그러고는 이 집의 열쇠를 쥐고 자기 엄마 앞에 서서 안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짓거렸으리라. 엄마, 이거 내가 대출 하나 없이 내 돈으로 산 집이야. 그리고 조선영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믿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산 한강뷰 아파트라며 온 친척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동네방네 떠벌렸고 급기야 진짜 집주인 앞에 당당하게 서서 5천만 원의 현금 예단과 최고급 수입 가전제품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조수석으로 툭 던져버렸다. 지난주
고급 일식당에서 정민수가 그녀의 앞접시에 사시미를 올려주며 한없이 미안한 목소리로 짓거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훈아, 내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엄마가 우리 신혼집 해주시느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넣으셨잖아. 나 당분간은 허리띠 좀 졸라매야 할 것 같아. 널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때 지훈은 그의 눈가에 붉게 선 핏발을 보며 일말의 안쓰러움마저 느꼈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야근하느라 피곤해서 생긴 핏발이 아니었다. 엄마와 세상을 완벽하게 속여넘기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 대출을 알아보러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느라 생긴 핏발이었다. 지훈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전원 플러그가 뽑혀버린 기계처럼 반초 정도 멈춰섰다가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심장을 타고 도는 것은 뜨거운 피가 아니라 얼음장같이 차가운 기계 오일이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가죽 커버의 가장자리를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문질렀다. 이건 단순한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뼛속까지 악질적인 사기극이었다. 저 모자라는 작자들은 한 놈은 새빨간 거짓말로 부유한 환상을 빚어냈고 다른 한 년은 그 환상 속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녀의 피와 살을 빨아먹고 있었다. 지훈은 엑셀을 밟았다. 세단은 어두침침한 지하주차장을 차갑고 예리한 곡선을 그리며 빠져나가 출구밖에 눈부신 햇살 속으로 돌진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7시. 침대 협탁에 올려둔 지훈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조선영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튀어나왔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자? 당장 신혼집으로 튀어와. 며느리 되려니 주말이라고 늦잠이나 처자는 버르장머리가 어딨어? 지금 당장 뛰어와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지훈은 까맣게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이불을 걷어찼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낡은 트레이닝복을 대충 걸쳐 입고 마포구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15025 문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진동하는 멸치액젓 냄새에 엄청난 양의 생마늘과 고춧가루의 독한 향이 섞여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얼굴을 덮치며 뇌수를 찌를 듯이 밀려왔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 타일 위에는 온통 흙 묻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그녀의 두 발이 순간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배추 300포기. 이미 소금에 절여져 숨이 푹 죽은 배추 300포기가 작은 산처럼 쌓인 채 거실의 3분의 1을 시퍼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원래 거실 중앙에 깔려있던 최고급 카페트는 거칠게 둘돌 말려 소파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은은한 빛을 머금던 무광 오크 원목 마루 위에는 싸구려 투명 비닐이 겹겹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거대한 빨간색 고무대야 4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대야 안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검붉고 끈적끈적한 김칫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조선영은 화려한 꽃무늬 몸빼바지에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헤어캡까지 쓴 채 빨간 대야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 잎사귀마다 미친 듯이 김칫소를 치대고 있었다. 멀뚱히 서서 뭐해? 빨리 와서 거들지 않고 조선영은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시뻘건 양념을 한 움큼 쥐어 배추 속으로 우겨 넣었다. 이제 곧 겨울인데 이 1년치 김장도 안 해놓고 무슨 수로 어른을 모셔? 김치 하나 제 손으로 못 담그는 년이 어떻게 내 귀한 아들밥을 챙겨 먹인다는 거야? 지훈은 바닥에 깔린 얇은 비닐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왜 굳이 여기서 김장을 하시는 거죠?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도 넓고 아니면 베란다에서 하셔도 될 텐데요. 베란다가 얼마나 얼음장 같은데 나 얼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리고 주방 식탁에 이 배추 300포기가 다 올라가기나 해. 조선영이 허리를 펴며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다. 고무장갑에 묻은 시뻘건 양념이 하마터면 얼굴에 묻을 뻔했다. 이 집이 평수도 넓고 거실도 탁 트여서 여기서 하는 게 딱이다. 잔말 말고 주방 식탁 위에 고무장갑 있으니까 당장 가져와서 껴.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선영이 다시 쭈그리고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양념이 듬뿍 발린 배추 한 포기가 조선영의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찰박하는 소리와 함께 비닐 가장자리로 떨어졌다. 걸쭉하고 시뻘건 김칫국물이 비닐 틈새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기어이 그 아래 깔린 원목 마루에 직접 닿고 말았다.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조선영은 다른 배추를 집어들기 위해 옆으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의 발이 정확하게 그 김칫국물 웅덩이를 밟아버렸다. 그녀는 밑창에 홈이 깊게 파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슬리퍼 밑창은 무광마루 위에 끔찍하고 선명한 시뻘건 자국을 길게 질질 끌며 늘어놓았다. 고추기름과 멸치액젓이 뒤섞인 오염 물질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최고급 원목의 천연 나뭇결 사이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조선영이 앓는 소리를 내며 중심을 잡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옆 벽면을 짚었다. 시뻘건 김칫소가 잔뜩 묻은 고무장갑을 낀 손이었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미세하고 입체적인 질감이 살아 숨쉬는 그 벽지 위에 순간 섬뜩할 만큼 선명하고 시뻘건 5손가락 자국이 쾅 하고 찍혀버렸다. 지훈의 숨이 1초간 멎었다. 저건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섬유 조직 깊숙이 파고든 고추기름이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빨리 안 오고. 조선영이 고개를 돌려 지훈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왜 시댁일 거드는 게 억울해? 내년이 우리 집에 안방마님 노릇하러 시집 오는 줄 알았냐? 편부모 밑에서 오냐오냐 자란 계집애들은 이래서 안 돼. 쥐뿔도 없는 게 고생을 안 해봐서 몸만 살이지. 지훈은 그 자리에 선 채 벽에 찍힌 붉은 손자국과 바닥에 흉측하게 끌린 고추기름 자국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하고 카메라 앱을 열었다. 찰칵. 선명한 셔터음이 거실의 정막을 깼다. 조선영이 흠칫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배추를 대야에 떨어뜨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나뭇결 사이로 스며든 바닥의 붉은 얼룩을 향해 렌즈를 맞췄다. 찰칵. 그녀는 몸을 돌려 벽에 선명하게 찍힌 시뻘건 손자국에 렌즈를 맞췄다. 찰칵. 마지막으로 그녀는 2걸음 뒤로 물러나 거실을 가득 채운 배추 더미와 빨간 고무대야들, 그리고 경악으로 물든 조선영의 얼굴을 화면 안에 한꺼번에 담았다. 찰칵. 연달아 4장의 사진을 찍었다. 조선영이 펄쩍 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나머지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너 미쳤어. 야, 너 지금 사진 찍은 거냐? 고급 아파트에서 김장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자랑이라도 하려고? 이게 제정신 박힌 년이 할 짓이야? 당장 지워. 그녀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지만 양손에 가득 묻은 김칫소 때문에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허공에 손을 멈췄다. 지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녀는 뒤돌아 주방으로 걸어갔다. 자신이 직접 골랐던 양문형 냉장고를 열고 얼음 정수기에서 유리잔에 얼음을 절반쯤 채운 뒤 깨끗한 물을 가득 따랐다. 유리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챙그랑하는 청아한 소리를 냈다. 지우는 얼음물이 든 잔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조선영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허리를 살짝 굽히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물잔을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만큼 다정했고 생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과는 철저하게 이질적이었다. 물 한 모금 드시지요. 조선영은 지훈이 마침내 기가 죽어 꼬리를 내리는 것이라 착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더니 팔꿈치로 물잔을 감싸쥐고 고개를 젖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지우는 조선영의 목을 대가 꿀꺽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엉망진창이 된 벽면을 바라보았다. 부디 지훈이 속삭이듯 그러나 모든 글자를 뼛속에 새기듯 또렷하게 씹어뱉었다. 앞으로도 이 집에서 지금처럼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뒤 강남의 고급 백화점.
허공에는 값비싼 시그니처 향수 냄새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지우는 명품 브랜드 매장의 VIP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정민수의 여동생, 며칠 전 갓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정수진이 앉아 있었다. 정수진은 명백히 한 사이즈는 작아 보이는 몸에 딱 붙는 니트 티셔츠를 입고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매장 직원을 향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거요. 블랙 램스킨 소재로. 그리고 저기 저 모노그램 캔버스 라지 사이즈 토트백도 같이 주세요. 둘 다요. 수진의 옆에 앉은 조선영이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짐 넣고 다니기에는 토트백이 최고지. 너 이제 이혼도 했으니 짐 싸들고 다닐 일도 많을 텐데. 램스킨 가방은 나중에 선볼 때나 들고 나가렴. 그녀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지훈아, 오늘 내가 수고 좀 해라. 어차피 내가 주기로 한 예단비 5천만 원 아직 입금 안 했잖니? 오늘 가방값은 그 예단비에서 미리 당겨 쓰는 걸로 하자꾸나. 옳게 될 사람이 험한 일 겪은 신우이 위로 차원에서 가방 몇 개 사주는 거 당연한 도리 아니겠니? 지우는 매장 직원이 2개의 가방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리본을 묶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결제하실 금액은 총 1,250만 원입니다. 직원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수증을 내밀었다. 지우는 지갑을 열어 무광 블랙카드를 꺼내 건넸다. 결제 단말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다. 길게 인쇄된 영수증이 튀어나왔다. 지우는 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뒤 그 영수증을 반듯하게 접어 지갑의 가장 안쪽 수납칸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새언니, 진짜 최고예요. 정수진이 커다란 쇼핑백을 건네받으며 지훈의 팔짱을 친근하게 껴안았다. 아, 참, 언니. 신혼집 말인데요. 세 사람은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라운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정수진이 안달난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저 다음 달에 그 인간 집에서 짐 빼서 나올 거거든요. 오빠랑은 이미 얘기 끝났어요. 저 마포구 신혼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우는 테이블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올려 빨대를 입에 물었다. 한 모금도 빨아들이지 않고 그저 수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들어온다고요? 네, 오빠가 안방은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나보고 안방 쓰라던데. 안방에 드레스룸이랑 화장실도 따로 딸려 있어서 내 새 가방들 보관하기에 딱 좋잖아요. 언니랑 오빠는 어차피 신혼이라 깨가 쏟아질 텐데 그냥 그 작은 방에서 꼭 붙어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정수진이 빨대로 커피 얼음을 휘휘 저으며 뻔뻔하게 말했다. 지훈의 시선이 조선영에게로 향했다. 조선영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뭘 쳐다봐. 이혼하고 친정으로 쫓겨온 기구한 년이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윗사람으로서 그 정도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지. 그리고 그 집, 내가 내 돈 100% 다 주고 산 내 집이다. 내 집에 내 딸년 내가 살게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어? 작은 방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지훈이 빨대를 놓으며 사실만을 건조하게 내뱉었다. 창문이 없으면 뭐 숨이라도 막혀 죽어. 조선영이 고개를 획쳐들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창문 없다고 잠 못 자는 것도 아니잖아. 넌 어차피 외국계 회사 다닌답시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기어들어 오는데 등짝 붙이고 누울 자리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설마 혼자 넓은 안방 다 차지하고 왕비 노릇이라도 하려고 했어? 어쩜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까? 지우는 눈앞의 두 모녀를 번갈아 응시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비친 그들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어 단 한 줌의 수치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지우는 냅킨을 들어 입가를 가볍게 닦아냈다. 민수 씨와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인적이 드문 조용한 이자카야 루만. 정민수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안주 주문을 마친 상태였다. 그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다미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훈아,
나 요 며칠 매일 야근하느라 과로로 쓰러질 것 같아. 그는 미간을 강하게 주무르며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 그의 빈잔에 차를 따랐다. 수진 씨가 그러던데 신혼집 안방으로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정민수의 찻잔을 쥔 손이 멈칫했다. 그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순간 짜증 섞인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두꺼운 위선에 가면 뒤로 황급히 숨어버렸다. 아, 그 얘기.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지훈아, 수진이 전 남편, 그 새끼 진짜 쓰레기잖아.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손찌검까지 하고. 수진이 지금 정신과 치료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해. 우리 집 안방이 채광이 참 좋잖아. 햇빛 많이 보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될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하는 우리는 창문 하나 없는 꽉 막힌 작은 방에서 자라고. 지훈이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정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더니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다. 늘 그녀를 억누르려 할 때마다 튀어나오던 그 익숙하고 오만한 훈계조였다. 이지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왜 이렇게 매사에 계산적이야?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내리치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신혼집 사주시느라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다 털고 허리까지 휘어지셨어. 난 아들로서 엄마한테 이미 평생 갚아도 모자랄 불효를 저질렀다고. 그런데 내 친동생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넌 새언니라는 사람이 방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너 우리 집 무시하냐? 지훈은 그가 펼치는 삼류 연극을 조용히 감상했다. 이 남자가 바로 그녀가 지난 3년간 사랑했던 껍데기였다. 문제가 터지면 언제나 남 탓으로 돌리고 역겨운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가족이니 희생이니 하는 알량한 단어들을 들먹이며 그녀를 향해 숨막히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했다. 그는 지훈 스스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속물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미친 여자라고 세뇌시키려 들고 있었다. 만약 석 달 전이었다면 지훈은 아마도 자신이 정말 너무 매정했던 것은 아닐까 자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흥분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상판대기를 보고 있자니 그저 실소가 터져나올 뿐이었다. 집 사느라 허리가 휘어지셨다는 그 대단한 어머니는 실상 남의 집 안방을 무단으로 점거한 강도나 다름없었다. 어머니에게 평생의 불효를 저질렀다며 주둥이를 터는 저 아들놈은 8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아 언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지 모르는 비열한 사기꾼이었다. 지훈은 앞에 놓인 얼음물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흘러내리는 얼음물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서늘했다. 민수 씨, 지훈이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철없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한없이 부드러웠다. 정민수는 멈칫하며 테이블을 두드리던 손가락을 거두었다. 민수 씨 말이 다 맞아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지훈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심지어 가느다란 미안함마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진 아가씨가 저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당연히 넓은 안방을 내어줘야죠. 고작 방 하나 때문에 당신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그 집은 어머님이 피땀 흘려 사신 어머님 집이잖아요. 당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쓰세요. 정민수의 잔뜩 곤두서 있던 어깨가 그제야 스르르 풀렸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진 지훈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덥석 포개어 쥐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다고. 그는 감동한 듯 지훈의 손등을 문질렀다. 지훈아, 넌 참 좋은 여자야. 결혼하면 내가 진짜 잘할게. 지훈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쥐도록 내버려 두었고 심지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런데 민수 씨, 지훈이 손을 뒤집어 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예단이랑 혼수 문제 말인데 내가 작게 제안할 게 하나 있어요. 이틀 뒤 강남구의 어느 공증사무소 옆에 있는 조용한 카페. 점심시간, 정민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으며 손목 시계를 힐쩍 쳐다보았다. 지훈아, 이렇게 급하게 왜 보자고 한 거야?
나 오후에 부서 회의도 있는데. 지우는 서류가 담긴 크라프트지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게 뭐야? 정민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열어봐요. 정민수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아주 정식으로 인쇄된 합의서였다. 상단에는 혼전 재산 및 위약 책임 공증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빠르게 훑어보더니 안색이 확 변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 뜻이에요. 지우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핑계를 댔다. 알다시피 나 편부모 가정이잖아요. 엄마가 내가 5천만 원 현금 예단에 집안 수입 가전까지 싹 다 해가야 한다는 걸 듣고 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 돈이 나한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요. 불안하다니? 내가 도망나도 갈까봐. 정민수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다. 도망갈까 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우는 합의서에 굵은 글씨로 적힌 조항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쳤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 세상에 사기 결혼이 하도 많다잖아요. 이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건 그저 안심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조항 한번 봐요. 정민수는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서류에는 일방의 중대한 과실이나 기만 행위로 인해 혼약이 취소될 경우 귀책 사유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및 예단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즉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정민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탁 내리쳤다. 이지윤,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결혼을 무슨 장사로 아셔? 우리 엄마가 대출 하나 없이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셨는데도 난 너한테 무슨 각서 쓰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런데 고작 5천만 원 때문에 나보고 이런 걸 쓰라고? 민수 씨, 일단 화부터 내지 말고요. 지우는 맑은 눈으로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엄마가 이 합의서에 사인만 하면 5천만 원 현금 예단이랑 당신네가 원하는 85인치 텔레비전, 세탁기 건조기 세트까지 내가 내일 당장 일시불로 다 결제하겠대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결혼 전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분이 보는 앞에서 그 현금을 어머님께 직접 드릴게요. 정민수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그는 지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현금을 준다고? 네, 그것도 어머님이 원하시던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민수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금 5천만 원에 그 비싼 수입 가전들까지 합치면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게다가 이 합의서는 자신이 먼저 파혼하자고 나서지만 않으면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가 겁낼 게 뭐가 있겠는가? 집은 자신이 산 것이고 그는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만약 여기서 사인을 안 했다가 그 깐깐한 편부모 가정의 장모가 정말로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면 자기 엄마한테 둘러댈 핑계도 없거니와 당장 갚아야 할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연체될 판이었다. 조아의 정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만년필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장모님 뜻이라니 내가 사인할게. 대신 미리 말해두는데 이 일은 우리 엄마 귀에 절대 들어가게 해선 안 돼. 들으시면 속상해하실 거야. 당연하죠. 정민수는 합의서 맨 마지막 줄에 정민수라는 이름 석자를 거침없이 휘갈겨 썼다. 지우는 가방에서 빨간 인주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지장도 하나 찍어줘요. 공증받으려면 필요하거든요. 정민수는 망설임 없이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뒤 자신의 이름 옆에 힘주어 꾹 눌렀다. 하얀 종이와 검은 글씨 위에 선명하고 붉은 지문이 남았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합의서를 가져와 붉게 찍힌 지문 위를 입으로 호호 불었다. 인주가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그녀는 서류를 다시 크라프트지 봉투에 넣고 실로 꼼꼼하게 동여맸다. 그럼 난 먼저 회사로 들어갈게.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지훈아, 주말 모임 때 보자. 주말에 봐요. 지훈은 자리에 앉은 채 그가 카페의 유리문을 밀고 나가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초겨울의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누렇게 바랜 낙엽 몇 잎을 허공으로 말아 올렸다.
지우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잿빛으로 물든 창밖의 하늘을 응시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손끝이 능숙하게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넘기더니 은행 로고가 박힌 앱을 터치했다. 얼굴 인식을 통과하고 신용카드 관리 화면으로 바로 진입했다. 그녀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끝자리가 4921인 무광 블랙카드를 찾아냈다. 바로 3일 전 백화점에서 정수진을 위해 1,250만 원을 긁었던 그 카드였다. 화면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떠 있었다. 지훈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사실 그녀가 분노를 터뜨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전세 계약서를 확인했던 그날 당장 정민수의 회사로 쳐들어가 그의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질 수도 있었다. 조선영이 시뻘건 김치국물로 그녀의 바닥을 망쳐놓은 그 순간 누군가 무단 침입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내기엔 그들이 너무 편해지는 꼴이었다. 물이 끓어오르기 전에는 뚜껑을 꽉 닫아두어야 한다. 내부 압력이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꾹꾹 억눌렀다가 마침내 펑 하고 터지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을 살갗이 벗겨지도록 뜨겁게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훈의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떨어지며 분실 신고 및 카드 정지라고 적힌 붉은색 버튼을 정확하게 눌렀다. 화면에 회색 확인 창이 떠올랐다. 정말로 이 카드를 정지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즉시 적용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였다. 지훈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다. 화면 중앙에 로딩을 알리는 동그란 원이 나타나 반초도 안 되어 빙글 돌아갔다. 이어서 초록색 글씨 한 줄이 튀어나왔다. 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지훈은 전원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 화면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며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녀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췄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던져넣고 공증 합의서가 담긴 크라프트지 봉투를 챙겨든 뒤 카페 문을 밀고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지훈은 트렌치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며 길가에 세워둔 차를 향해 걸어갔다. 강남구 논현동 고급 한정식 전문점 청송장. 이곳은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만 올 수 있는 곳으로 1인당 식대가 2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식당이었다. 프라이빗 룸 안에는 바닥 난방이 아주 뜨끈하게 들어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소나무 향이 감돌고 있었다. 조선영은 짙은 보라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올이 하나도 빠져나오지 않게 완벽한 올림머리를 한 채 목에는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상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등 평소 집안에서 목소리 꽤나 내는 어르신 7, 8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아이고, 동서. 이 식당 진짜 으리으리하네. 밥값이 장난 아니겠어. 큰어머니가 노수저를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춰 감탄했다. 형님, 자식 결혼시키는데 체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선영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축이며 숨길 수 없는 득의양양한 눈빛을 띄었다. 우리 민수가 출세했죠. 마포구에 대출 하나 없이 자기 돈으로 한강뷰 아파트를 다 사고 말이에요. 오늘 이 밥은 지훈이 그 애가 기어코 자기가 사겠다고 우겨서 만든 자리예요. 5천만 원 예단비 들고 들어가기 전에 꼭 이런 번듯한 곳에서 정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지 뭐예요. 주변에서 즉시 혀를 차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현금으로 5천만 원.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 참 통도 크네. 선영아, 내 며느리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더니 예의범절은 아주 제대로 배웠구나. 한강뷰 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집 귀한 딸이 안 들어오고 백이겠어? 정민수는 조선영 옆에 앉아 각 잡힌 맞춤 정장 차림으로 얼굴에 겸손한 미소를 띤 채 틈틈이 어른들의 잔에 술을 채워 올렸다. 그 반대편에 앉은 정수진은 지훈의 신용카드로 극은 그 블랙 램스킨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는 수시로 가죽 표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렸다. 지훈은 재단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화이트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한 손에 두툼한 크라프트지 봉투를 든 채 룸 안으로 들어섰다. 시끌벅적하던 방 안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 오네. 조선영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웃음기 가득한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혔다. 지훈아, 얼른 와서 앉아라. 어른들이 너 한참 기다리셨다. 지훈은 코트를 벗지 않았다. 그녀는 긴 테이블의 끝자락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는 대신 물끄러미 그 무리를 내려다보았다. 왜 안 왔니? 조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겉였고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손에 들린 크라프트지 봉투로 향했다. 꽤나 묵직하고 두툼해 보이는 봉투였다. 어머님. 지훈이 가장 깍듯한 존댓말로 입을 열었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다소 무겁게 가라앉은 룸 안의 공기를 비정할 만큼 선명하게 꿰뚫었다. 어머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5천만 원 현금 예단비 가져왔습니다. 조선영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참 철이 들었구나. 이리 다오. 어른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예에 바르게 올려봐라. 정민수도 덩달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거사가 곧 성사될 것만 같은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은 앞으로 2걸음 다가가 크라프트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봉투를 조선영에게 건네는 대신 입구를 동여맨 실을 직접 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녀의 손끝에 쏠렸다. 지훈이 봉투를 거꾸로 뒤집었다. 차르륵. 노쇠로 된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린 것은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다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깔끔하게 처리된 A4 용지 뭉치였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새빨간 직인이 찍혀 있었다. 조선영의 얼굴에 띄었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허공에 내밀었던 그녀의 손은 마치 얼어붙은 짐승의 발톱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돈은 어딨고?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장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고 옆에 앉은 큰어머니와 고모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어르신들. 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회의석상에서 보고서를 읽듯 평온했다. 이건 마포구 한강뷰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권자 이지훈. 루마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다. 큰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종이 앞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소유권자 이지훈. 이거 내 이름 아니냐? 동서, 이 집 동서가 산 거 아니었어? 조선영이 무릎을 테이블에 쾅 하고 부딪히며 벌떡 일어났다.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집은 내가 빚 한 푼 없이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사람을 속이려 들어? 지훈은 그녀의 고함을 가볍게 무시하고 2번째 서류를 뽑아 들었다. 이건 전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지훈이 그 서류를 긴 테이블 중앙으로 쭉 밀어 넣었다. 임차인 정민수. 보증금 금액은 8억 5천만 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보증금은 정민수 씨가 공기업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은행에서 최고 한도로 끌어다 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정민수의 낯빛이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그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민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큰아버지가 정민수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그게 아니라요. 큰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민수는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거렸다. 그가 허겁지겁 계약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지훈의 손이 한 발 앞서 서류를 꽉 눌러버렸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조선영을 응시했다. 어머님. 지훈은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의 온도는 이미 영하로 곤두박질 친 지 오래였다. 어머님. 아드님은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거액의 빚을 져서 제 집을 전세로 빌린 겁니다. 그러고는 어머님께 자기가 산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친 거고요. 조선영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정민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민수야,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말해봐. 전현이 다 가짜로 꾸며낸 거 맞지? 정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장 바지춤만 꽉 틀어쥐고 감히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다.
루마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경악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아이고, 세상에, 맙서사. 여자 쪽 집을 전세로 빌려놓고 자기가 샀다고 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자기 돈으로 산 최고급 아파트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니 조선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평생 빳빳하게 세우고 살았던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이 이 순간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다. 너, 이 독한 년. 내 집이면 내 집이라고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넌 우리가 이 꼴 당하는 걸 보려고 작정하고 엿먹인 거지, 그런 거지? 진작에 말해드려요. 지훈이 비웃음을 흘리며 세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고화질로 인쇄된 컬러 사진 몇 장과 내용 증명서였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다면 제 그 비싼 원목 마루 위에서 배추 300폭이나 되는 김장을 하셨겠어요. 그 고추기름 떡칠이 된 손으로 프랑스제 수입 벽지를 함부로 더럽히셨을까요? 그녀는 조선영의 면전에 그 사진들을 휙 던져버렸다. 사진 속에는 시뻘건 김칫국물이 나뭇결 사이로 시커멓게 스며든 마루바닥과 벽에 찍힌 소름 끼치는 붉은 손자국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유로 지훈의 목소리에는 높낮이조차 없었다. 저희 지훈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정민수에게 임대차 계약 일방 해지 통보서를 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보증금은 바닥과 벽면의 전면 재시공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내가 감히 조선영이 기어이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그녀는 자기 앞에 놓여있던 뜨거운 찻잔을 꽉 움켜쥐더니 발작을 일으키며 지훈을 향해 집어 던졌다. 선영아, 큰아버지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지훈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선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쨍그랑. 찻잔이 지훈의 어깨 옆벽면에 정통으로 부딪히며 박살이 났고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과 펄펄 끓는 찬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루만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훈은 뽀얀 코트자락에 튄 찬물 자국 몇 방울을 내려다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조선영의 심장을 푹 찔렀다. 지금 폭행죄까지 추가하시겠다는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조선영은 그녀의 살벌한 눈빛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고 허공에 치켜들었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덜덜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획 돌리더니 정민수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겼다. 짝! 살이 파열되는 듯한 매서운 마찰음이 룸 전체를 울렸다. 이 몹쓸 새끼야. 내가 어떻게 어미를 속여? 내가 날 감쪽같이 속이고 나더러 앞으로 친척들 앞에서 무슨 낯짝으로 살라는 거야. 조선영이 짐승처럼 통곡하며 의자에 주저앉은 채 양손으로 테이블을 쾅쾅 내리쳤다. 정민수는 고개가 획 돌아가며 뺨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올랐다. 그도 마침내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엄마가 맨날 큰 평수 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남의 집 아들들이랑 비교해 댔잖아요. 내 쥐꼬리만 한 월급은 엄마 노후 자금 대기도 빠듯한데 내가 무슨 수로 강남의 아파트를 사요? 내가 안 속였으면 엄마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어?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오직 조선영의 거친 오열과 정민수의 짐승 같은 헐떡임만이 맴돌았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정수진은 그 블랙 램스킨 가방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사색이 되어 쥐 죽은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지훈은 이 삼류막장 드라마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지훈은 크라프트지 봉투맨 밑바닥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바로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혼전 재산 및 위약 책임 공증 합의서였다. 정민수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남자 측의 중대한 기만 행위로 인해 혼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귀책 사유자는 1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지훈이 그 합의서를 정민수 앞쪽으로 쓱 밀었다. 집은 회수될 테고 전세 대출은 연체될 거고
거기에 이 위약금 1억 원까지. 정민수 씨, 파산 선고받을 준비는 다 끝나셨습니까? 정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3년 동안 만난 정을 봐서라도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그는 허겁지겁 손을 뻗어 지훈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지훈은 뒷걸음질을 치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3년, 지훈은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3년 동안 내가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넌 내 돈을 펑펑 쓰면서 내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리고 결혼식은? 지훈은 각양각색의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는 친척들을 한 번 쓱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바닥에 엎드린 정민수에게 시선을 꽂았다. 전면 취소야. 그녀는 뒤를 돌아 룸의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새언니, 정수진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럼 전 어떡해요? 제 가방은? 언니가 저 사주신다면서요? 지훈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그 카드는 이미 정지시켰어. 지훈의 어조는 서늘했다. 그 가방 2개, 내가 고의로 무단 결제한 걸로 처리될 거야. 내가 지금 새 들어 사는 그 월세방으로 경찰이 찾아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내일까지 결제 취소하고 돈 원래대로 돌려놔. 지훈은 미련 없이 룸 밖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로 미닫이 문이 쾅 하고 거칠게 닫히며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오열과 쌍욕, 그리고 통곡 소리를 철저하게 차단해버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마포구 아파트. 띠. 도어록의 버튼음이 울렸지만 곧이어 들려야 할 경쾌한 멜로디는 울리지 않았다. 문밖에서 조선영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안 열려? 비밀번호 민수 생일이잖아. 야, 안에 누구 없어? 당장 문 안 열어? 지훈은 현관 안쪽에 선 채 새 것으로 교체된 최고급 방범 시스템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벽면에 설치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분노와 공포로 잔뜩 일그러진 조선영과 정수진의 얼굴이 비쳤다. 두 사람의 곁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과 캐리어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벌써 바꿨습니다.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가는 지훈의 목소리는 텅 빈 복도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의 집 비밀번호를 바꿔?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조선영은 화면 속에서 미친 듯이 현관문을 쾅쾅 내리쳤다. 우리 짐이 아직 저 안에 다 있다고. 당장 문 안 열어? 정정하시죠. 여긴 제 집입니다. 지훈이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쪽 짐이라면? 지훈은 몸을 돌려 현관 한 구석에 쌓인 검은색 대형 비닐봉투 몇 개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조선영이 김장할 때 입었던 몸빼바지와 앞치마, 정수진이 미처 뜯지도 못한 싸구려 화장품들, 그리고 정민수의 잡동사니들이 구겨져 박혀 있었다. 이미 포장이사 업체 불러서 싹 다 싸놨습니다. 15분 뒤에 1층 분리수거장으로 바로 내려보낼 거니까 당장 내려가서 주워가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폐기물로 싹 다 수거해 갈 겁니다. 내가 감히 조선영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찢어버릴 듯이 울려 퍼졌다. 나 경찰 부를 거야. 남의 재산 함부로 건드린 걸로 고소할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지훈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젯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 딸이 계속 남의 집 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법적 명령을 어긴다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연행되시겠네요. 인터폰 너머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조선영은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것처럼 캑캑거리며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겁에 질린 정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엄마, 그냥 가자. 나 경찰서 가기 싫단 말이야. 지훈은 그들의 구질구질한 변명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고 깔끔하게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다. 한 달 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지훈은 마포구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엉망으로 망가졌던 오크 마루는 전부 뜯어내고
최고급 헤링본 패턴의 새 원목 마루로 교체했다. 시뻘건 손자국이 찍혀있던 벽지 역시 미련 없이 뜯어내고 훨씬 고급스러운 질감의 수입 페인트로 마감했다. 거실 전체에는 상쾌하고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캐시미어 라운지웨어를 입고 방금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통창 너머의 한강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강물 위로는 잘게 부서진 살얼음들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소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울리며 화면이 밝아졌다. 꽤 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다. 정민수가 보낸 것이었다. 지훈아,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오고 1억 원 위약금은 내 평생 벌어도 갚을 길이 없어. 우리 엄마는 알아누우셨고 친척들은 다 우리를 벌레 보듯 피하고 있어. 제발 부탁인데 그 합의서 효력 취소해주면 안 될까? 평생에 걸쳐서라도 조금씩 갚을게. 나 파산 선고받으면 공기업에서도 잘린단 말이야. 지훈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구구절절 비참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구질구질한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 아니, 아예 메시지 창을 터치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푹신한 패브릭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빨대를 물고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쌉싸름한 원두의 맛과 얼음의 냉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머릿속을 더없이 맑고 상쾌하게 비워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가볍게 미끄러지더니 정민수의 번호를 선택했다. 화면에 회색 팝업 창이 떴다. 지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꾹 눌렀다. 해당 번호가 차단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소리 없이 흩날리는 첫눈을 가만히 감상했다.